이 영상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연구 보고서나 학술 논문을 읽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예시 논문을 하나 들고 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잘 듣고 이거대로 똑같이 따라해도 되고 본인의 방식대로 보고서를 읽어내도 되겠습니다. 보고서나 논문을 검색하거나 처음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제목을 보는 일입니다. 제목을 보면 이 논문에서, 이 보고서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판단을 하고 파악하고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 미완의 기술학습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콜론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게 더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기술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미완이라고 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기술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무언가 결함 혹은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 콜론 뒤쪽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뒤쪽을 보니까 한국 신발 산업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리고 주제는 성장과 쇠퇴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 제목을 통해서. 그러면 이 글에서는 기술학습 이야기를 할 거야.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했구나. 한국 신발 산업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연구의 내용은 성장과 쇠퇴가 될 것이고 이 연구 보고서의 주제는 완성되지 못하였다가 됩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면 목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경우는 목차를 보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술적 글쓰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론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1번은 서론일 겁니다. 근데 결론이라는 글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5번의 내용을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 방법은 서론을 제일 첫 번째로 봅니다. 그 다음 결론을 두 번째로 봅니다. 그리고 본론을 세 번째로 볼 건데 본론을 다 읽으면 너무 좋지만 이 연구 보고서는 거의 3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그거를 다 읽을 시간이나 집중력이 부족하면 발췌해서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서론과 결론은 모두 읽도록 합시다. 그리고 논문이나 보고서에 보면 요약이나 아니면 초록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읽도록 합니다. 이 요약, 초록의 내용은 이 해당 논문, 해당 보고서의 요약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약문이기 때문에 이 초록이나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면 이걸 왜 연구했고 어떻게 연구했고 연구 결과가 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초록과 요약문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신발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관한 글이고 30년간의 한국 신발 산업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쇠퇴의 주요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OEM 방식으로 30년 동안 한국 신발 회사들이 기술 학습의 과정을 해온 그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유를 탐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쇠퇴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서론을 읽으면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 연구의 필요성, 선행 연구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서론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신발 산업이 한 30년간 거치면서 수출 산업, 고용 창출 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1980년대 말부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주문량이 줄어들고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고용이 급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발 산업이 1990년대 들어서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 논문의 목적을 직접 거론을 합니다. 국내외 신발 산업의 기술 혁신 패턴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쇠퇴 원인을 혁신 활동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신발 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신발 산업의 기술 혁신 패턴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쇠퇴 원인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혁신 활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신발 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논문이 제기하는 기본적인 질문은 이 내용도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발 산업이 쇠퇴한 것이
우리 기업들이 혁신 패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글을 읽고 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면 이 질문 또한 읽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기술학습 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논의 참고점을 얻고자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의 측면에서 세계 신발 산업의 기술 혁신 패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기술 혁신 패턴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혁신 활동을 분석하고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쇠퇴 원인을 짚어보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 신발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글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본론부터 읽어 나갈 때는 1번, 2번, 4의 순서로 우리는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제 본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결론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결론을 보면서는 해당 자료에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제목은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결론은 정책을 이야기할 겁니다. 2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3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정책의 목적은 쇠퇴해가고 있는 우리나라 신발 산업이 혁신 역량을 갖추기 위한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위에서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품 혁신이 신발 산업의 역사 속에서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바꾼 중요 요소였다. 그럼 신발 산업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제품 혁신이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네요. 그래서 신발 기업들에게는 제품 혁신 능력이 핵심적 경쟁력 요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OEM 과정을 통해서 생산과 관련한 모든 기술들을 학습하고 축적했지만 제품 혁신의 근간이 되는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디자인 능력을 획득하지 못했다. 제품 혁신이 중요한데 제품 혁신을 못했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고유 브랜드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어. 그래서 신발 산업의 쇠퇴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결론을 대신하여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정책이 나옵니다. 5.1 디자인 역량의 개발과 강화. 점 1이 나왔으니까 뒤에 점 2가 아마 나올 겁니다. 2번째 정책으로.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신발 산업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디자인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OEM 과정에서 축적하지 못했던 컨셉 디자인 경험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을 통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2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디자인 역량 강화랑 관련해서 나는 2가지 정책 대안 제시할 거야. 2가지 나오겠죠? 첫째, 디자인 인력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신발 백화점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각각 제시가 되어 있겠죠? 읽어보면 됩니다. 그 2번째, 이렇게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위에서 5.1이었기 때문에 얘는 5.2가 될 겁니다. 2번째, 부품 소재 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품 소재 산업은 각 기업의 혁신 역량을 더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품 소재 산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론에서 이게 강세다, 이거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품 소재 산업은 완제품 업체랑 달리 디자인보다는 활용 분야의 연구개발이 혁신 역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디자인보다는 화공 분야의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몇몇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위해 독자적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등 상당히 모험적인 혁신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품 기업들은 영세한 소규모 기업이라서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한국신발 피혁연구소와 공동연구도 몇몇 기업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세 소기업의 경우 공동연구 인력도 갖추지 못하고 위탁 연구비도 부담이 된다. 그럼 이거 문제점이겠네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신발 피혁연구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업무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소기업이지만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업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필요성이네요. 이를 위해서 연구소의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하고 자체 연구비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연구들을 연구소가 수행해주는 구조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연구소는 연구를 할 건데 그런 연구를 자체 연구비로 먼저 하고 결과를 나중에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이전해주면 둘 다 윈윈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소 내 연구원 창업을 적극 장려해서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 지식 기술을 직접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더 확충하는 등 벤처 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볼 때에는 우리가 서론과 결론을 읽으면서 이 글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의 30년간의 신발산업 이야기를 할 건데 걔는 성장을 했다가 쇠퇴를 합니다. 쇠퇴를 하는데 쇠퇴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 혁신 패턴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혁신 활동 분석하고 그 뒤에 쇠퇴 원인을 짚어본 뒤에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론을 들어가 보면 기술 혁신 패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은 공정 혁신, 제품 혁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제시했다는 건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한데 그걸 우리나라는 못했기 때문에 쇠퇴했다.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둘 다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는 과정을 거쳤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공정 혁신, 제품 혁신으로 구별해보면 공정 혁신보다는 제품 혁신이 더 지배적이었던 양상을 보인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제품 혁신이 더 중요해 공정 혁신보다. 이 이야기를 뒤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 혁신을 보면은 공정 혁신이 두 번 있었는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 저런 기법을 사용하면서 공정에서 혁신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 혁신을 제외하면 지난 150년간 근대 신발 산업에서는 공정에서의 혁신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발이란 제품의 특성상 제조 공정 자동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두 번째, 디자인과 생산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디자인하는 국가 따로, 생산하는 국가 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 두 번째 이유랑 이어지는 하청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있는 한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상의 혁신을 시도할 유인이 없었다. 유인은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도 나이키 공장이 있고 했었지만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니까 노동력이 더 싼 곳으로 공장을 이전해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공정에서의 혁신은 덜 중요하더라. 이제 제품 혁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품 혁신은 매우 빈번하고 다양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제품 혁신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0년 전후로 여러 국가의 신발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직물제 운동화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컨버스의 올스타 농구화, 아디다스의 이러이러한 가죽 농구화, 오니츠카의 타이거 러닝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장악해 갔는데 시장의 판도를 다시 바꾼 것은 공정 혁신이 아니라 제품 혁신, 나이키의 조깅화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와플 트레이너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히트시킴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을 했다. 그리고 에어 조던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다시 주도권을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제품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각 회사들이 저마다 각자의 차별성을 지닌 신발을 앞다투어 개발했고 제품을 혁신했고 특정 기능을 부각시킨 제품 혁신을 통해서 독자적인 제품 체계를 구성해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 혁신이 기업 활동에 지닌 중요성이 뭐냐? 우선 새롭고 향상된 기능을 갖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시장 진입을 위한 전제 조건 혹은 필요 조건이 된다. 그리고 하나의 제품 체계가 완성이 되면 생산, 마케팅, 판매 등 모든 활동들이
이 제품 체계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신발 기업에서 마케팅이 지니는 우선적이고 포괄적인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혁신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런 마케팅의 과정 속에서 제품 혁신이 담당하는 역할이 강조된 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에서 마케팅으로 옮겨는 갔지만 제품 혁신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품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신발 기업들은 혁신적 제품 체계를 밖으로 내세워 기업 이미지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특정한 회사의 특정한 상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기술 학습 위에서 신발 산업의 혁신 패턴에서 제품 혁신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그 제품 혁신은 소비재 산업인 신발 산업에서 기업 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위에서 알아보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발 산업은 어떤 혁신 패턴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과 같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신발 산업은 거의 전적으로 OEM에 의존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OEM 체제 하에서의 기술학습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볼 거다.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시를 해놓고 찾아가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이 연구 논문은 산업구조, 기술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설정한 글이기 때문에 OEM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학술 논문, 연구 보고서 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다른 논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술학습 수단으로서의 OEM. 우리나라는 세계 신발 산업의 국제 분업 체제 하에서 주 생산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OEM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산업군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주된 목적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OEM 방식은 저개발국이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혁신 역량을 배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근거를 다른 글에서 인용을 해와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진 실행을 통한 학습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신발 산업은 유명 브랜드의 신발을 생산하고 양산하는 경험을 통해서 선진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자체적인 생산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신발 시장의 판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제품 혁신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생산 기지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품 혁신을 직접 구현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제품 혁신을 해서 개발된 그런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구현해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산 주문을 내주었던 외국 기업들이 어떤 구체적인 기술을 전수해주거나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기술 학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어가 제시하는 제품 사양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노하우가 축적된 면이 더 크다. 그래서 실행을 통한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 만들기를 하면서 배웠다는 이야기겠죠. 이 실행을 통한 학습이 기술 학습의 주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신발 기업들은 60년대에 일본 기술진에 의한 기술 지도와 기술 연수들을 통해 이미 일정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의 OEM 생산 관계 속에서는 그들이 제시하는 설계도대로 제작을 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산 기술 토대 위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고난도의 제조 기술을 터득하고 축적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업 측에서 시제품 도면을 가지고 와서 제품 사양, 납기, 물량을 지정을 하면 우리나라 공장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학습을 통해서 자체 제조 노하우가 축적되어 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OEM을 통한 기술 학습의 내용.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30여 년간의 OEM 생산은 완제품 제조 기술, 소재 개발, 부품 제조 기술, 치공구 제조 기술과 같이 신발 제조랑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완제품 제조 기술, 소재 및 부품과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소재 및 부품 분야는
전체 신발 기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전문적 지식과 고급 인력에 의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재 및 부품 산업의 경우 독자적 연구 개발 체제가 확립되고 이를 통해서 기술 혁신 역량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게 OEM 체제 하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인데 부품과 소재 생산까지 다 우리나라 의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게 우리나라랑 그 다음 OEM 국가인 중국 동남아시아와 다른 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공구 관련 기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상 살펴본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신발 제조 기술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노하우와 숙련도를 축적했다. 그런데 4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쇠퇴 원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쇠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기술 학습의 과정에서 우리의 신발 산업이 학습하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원인을 분석을 아래쪽에서 하고자 합니다. OEM 생산 구조는 기술 축적과 혁신 능력의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신발 산업의 경우 디자인 능력이 어떤 부분이었냐?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 이렇게 이어집니다. 과학적 설계로서의 신발 디자인. 신발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트렌드 디자인과 컨셉 디자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트렌드 디자인은 선도적인 기업들의 신제품을 분석해서 랑 비슷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컨셉 디자인은 기존의 제품과 차별성을 지닌 새로운 기능과 개념의 신모델을 디자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적 제품은 컨셉 디자인을 통해서 탄생된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이끈 것은 제품 혁신이었더라. 글을 읽다 보면 새로운 기능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한 설계와 더 좋은 특성을 지닌 새로운 소재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관장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고 더 좁게 얘기하면 컨셉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 신발 산업에 있어 디자인은 곧 과학적 설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디자인 능력의 결핍, 근면성의 한계, 창의성의 병. 이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래쪽에 글을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OEM 생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컨셉 디자인의 경험을 거의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왜냐? OEM 생산 체계는 새로운 컨셉의 도면을 받아 구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컨셉 디자인 능력을 학습하거나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더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컨셉 디자인 능력을 학습하거나 축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면성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우리나라 신발 기업들의 진로를 막았다. 그 다음으로 고유 브랜드로의 전환 실패. 그럼 이러한 디자인 능력, 우리나라 신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명 브랜드 제품을 생산했던 경험을 믿고 세계 시장에 진출했으나 참담하게 실패를 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패의 원인은 제품의 기능적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컨셉 디자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가진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기 어려웠고 주로 브랜드 제품 따라하는 트렌드 디자인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품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읽어가다 보면은 고유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 실패는 혁신적 기능의 신발을 고안하고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컨셉 디자인 개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신발 기업들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OEM 체제의 유지와 생산 기지의 이전, 디자인 능력, 제품 혁신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고유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신발 산업은 다시 OEM 중심 체제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OEM 체제는 노동력이 값싼 게 핵심인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생산 조건이 좋은 국가가 있으면 생산 기지가 옮겨지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을 볼 때 우리나라의 신발 산업은 인건비 상승의 쇠퇴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인건비의 상승도 있지만 OEM에서 고유 브랜드로 전환에 실패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더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분석을 정리하면 혁신적 신제품의 디자인 능력이 신발 산업의 핵심 역량인데 우리는 그걸 학습, 개발하지 못했고 그래서 고유 브랜드의 전환에 실패했고 그래서 OEM 체제를 고수했고 그러다가 OEM 생산에 더 조건이 좋은 국가의 생산
생산 기지가 이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결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론을 읽을 때에는 그래프나 도표나 도식 같은 것들을 필요하면 찾아서 봐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됩니다. 이거를 정년 기술에 기술 수준 평가에 한국이 80점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요지는 우리나라는 생산은 잘하지만 개발은 잘하지 못하더라. 제품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 그러면 제품 혁신이랑 관련이 있는 제품 개발, 소재 개발 이런 곳에는 우리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기술에는 우리나라가 들어있더라. 이런 큰 핵심을 자료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읽고 정리하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